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대선 첫 TV토론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경제 분야였습니다. 물론 유권자들이 TV토론을 보고 후보를 교체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긴 하지만은 대권 주자들의 경제정책의 면모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장 소장님, 네. 어제 토론 총평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네, 말씀하시죠. 다 잘하셨어요. 다 그냥 출연하신 목적을 다 달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준석 후보가 저는 그래도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도 잘했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확고한 뭐 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준비 잘 얘기했고요. 또한 뭐 권영우 후보나 이재명 후보에게 공격적인 질문도 잘했다. 그래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거 다 잘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도 잘하셨어요. 그 여러 가지 공격이 집중이 됐는데 그거 잘 방어도 하시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도 좀 하셨고, 제가 제일 잘했다라고 평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좀 긁었는데 속칭 아주 꼭 감정을 잘 추스리시고 차분하게 얘기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잖게 답변 잘 하셨기 때문에 그 뭐 다른 쪽에서는 준비가 좀 덜 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했다, 막 이 극단적이라는 단어 가지고 좀 시비 걸던데 잘 참으면서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권영국 후보는 출연하고 토론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이었다. 본인이 내세우고 싶고 추구하고 싶었던 가치를 명확하게 잘 드러냈어요. 김문수 후보한테 공격하고 마지막에 악수 안 하면서 그러한 내란 세력과는, 불법 계엄 세력과는 내가 이제 상종을 안 하겠다, 그런 명확한 선명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잘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애초 기대감이 좀 적었어요. 근데 쭉 본 것은 참 소신이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옳은 부분도 있지만 좀 업데이트가 덜 된 OS 소프트웨어가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실수를 안 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그냥 잘했다, 이렇게 다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외연확장? 중도층을 뭐 더 견인하고 표를 더 많이 확보하는 데는 내 후보다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저희가 한 가지 평론에서 알 수 있었던 건, 장성철 소장께서 요즘 젊은이들이 안다는 그 구사안의 용어 긁는다는 표현을 아신다는 점, 젊은이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 알게 됐는데, 네 명의 후보 중에서 그래도 가장 남는 장사를 했다, 이런 한 후보가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이준석 후보의 이제 TV 토론 전략이 뭐냐면, 김문수 후보는 좀 무시하고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움으로써 중도 보수 우파의 대표 주자는 나다, 이런 것을 좀 나타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성공하지 않았느냐,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성환 평론가의 총평, 그리고 누가 가장 잘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소장께서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젊은 사람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편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요. 조금 냉정하게 표현하면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장단점에 관한 부분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는 중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보수 결집도 지금 급급해하는 상황이고요. 또 보수층을 겨냥하는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단어로 꺼내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예를 들면 노란봉투 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중도 확장을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수의 색깔을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란봉투법 얘기를 꺼내는 거거든요. 이준석 후보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다. 그러니까 보수의 후보는 나다. 이걸 강조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갖고 있었으니까 김문수 후보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호흡을 맞춰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특히 이재명 후보의 친중 행보나 이런 것들을 부각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진다거나, 또 원전 얘기가 나왔을 때 김문수 후보랑 같이 공동 보조를 맞춘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결국 대권의 마지막 골인 지점에 들어갔을 때 그 골인에 제일 먼저 들어갈 후보는 아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런 모습들을 결국 한계로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권영국 후보의 경우에는 거기 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뭐 그것도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고요. 또 달리 말하면은 사실은 그 자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자기 진영이든 아니면 세력의 정확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일종의 선명해야 된다고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국민들께서 또 토론회를 지켜보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속 시원함 같은 걸 좀 역으로 느끼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수의 국민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조금 불안하다? 아니면 좀 위험하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식의 인식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마지막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평가는 엇갈 수 있다고 하는 전제는 갖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토론회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태도를 보는 거잖아요, 후보자들의. 이재명 후보가 가장 노련한 모습들을 보였다고 하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종의 여러 번 대선 토론회를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경륜이 있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가장 국민들한테 또 유권자들한테 주고 싶어 하는 인식이 안정감일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대통령,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여러 리스크를 넘어왔기 때문에 안정감을 줘서 중도 확장까지 하겠다는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남는 장사는 이재명 후보가 제일 많이 하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후보별로 저희가 잘하는 점, 못했던 점 충분하게 분석을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음에 나올 때 어떤 점들은 보완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했던 후보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토론회 정석이라고 하면 이제 공세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박도 하게 되고요. 다시 재반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방어를 할 때, 특히 뭐 커피 120원뿐만 아니라 뭐 호텔 경제로 이 방어를 할 때 해명이 좀 충분하지 못하다만 듯한 인상을 좀 주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좀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셨을 것 같아요. 4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시간 제한은 있고, 또 주도권 토론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다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자기의 어떤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하는 건 이번에도 여전히 토론의 한계로 지적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그것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공격하는 사람은 굉장히 짧게 공격해도 되거든요. 근데 설명하는 사람은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일종의 공격과,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과 방어하는 사람의 차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나 뭐 이준석 후보도 역시 뭐 친중 행보 때문에 공격하는 수단으로 썼던 게 뭐 쉐쉐 발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보수층한테는 좀 먹힐 수 있잖아요. 왜냐면 보수층은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극하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얘기를 한 건데요. 저는 근데 그게 공격이 먹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진영 안에 있었을 때 대통령이 뭔가 시원하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나랑 비슷한 생각으로 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중국하고 각을 세웠을 때 우리한테 당장 피해가 돌아오는 건 국민들은 또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국익 위주의 외교를 펼치겠다고 하는 그 논리를 아마 저는 못 넘어섰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유효타가 되지 못한 공격이었다고 보고요. 커피 원가 발언은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어거지예요. 공격하는 게. 아마 트라우마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파 875원 때문에 지난 총선 졌다고 하는 트라우마가 작동해가지고 옳다구나 120원 얘기 나오니까 막 물고 늘어지면서 오늘 또 무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까지 했더라고요. 무슨 뭐 습관성으로 허위사실 공표 걸어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맥락도 다르고 예시도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하고 있지만 커피 원두 가격만 따지게 되면 이건 뭐 다 보도가 나왔던 거니까요. 100원대 후반, 200원대이기도 했었어요. 한 5년 전 얘기잖아요. 2019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맥락을 봐도 계곡 정비 사업 할 때 거기에서 뭐 예를 들면 백숙집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타고 원가 3만 원이면 5만 원 팔면 얼마 안 남으시지 않냐. 근데 커피 같은 걸 하면 업종 전환을 하게 된다면 원두 가격만 기준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한 8,000원씩 받고 하는데 한 잔 팔아도, 그러면 원두 가격은 그 정도니까 그런 업종 전환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설득하는 논리로 얘기를 했던 건데, 뭐 딱 가가지고 정부 지원금 다 들어가가지고 대파 한 단 들고 870원, 합리적인 가격이네. 이거랑 어떻게 똑같이 비교를 합니까? 근데 자극받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께서 이런 거에 금방 이렇게 막 너무 자극적으로 반응하거나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반면에 이제 가장 이준석 후보가 토론을 잘했다는 장성철 소장께 이준석 후보에 대한 아쉬웠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공세는 분명히 잘 편 것 같은데
자신의 정책을 충분히 알리진 못했다. 이런 단점 얘기도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지나치게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말꼬리 잡기식의 발언은 조금 기존에 있었던 그 단점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런 부분. 그 싸가지론이죠. 이렇게 뭐 싸가지가 있냐 없냐 막 그거 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상대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어제도 저거 좀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으면 좀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답변 필요 없습니다. 막 그러고 계속해서 그럼 답변 시간 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10초만 발언하세요. 이런 모습은 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 좀 옳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좀 차분하게 대응을 잘하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유 있게 앞서 나가는 후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TV 토론 때 큰 거 한 방울 터뜨려가지고 나 득점을 해야지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 다른 후보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것을 차분하게 설명함으로써 안정적인 지도자의 모습, 그런 이미지만 보여주는 것만 해도 TV 토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효과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리할 필요가 없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담담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죠, 김성환 평론가님. 이준석 후보 말씀하셨으니까요. 좀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마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좀 젊은 보수로서 주목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박학다식하고 또 좋은 대학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경제에 대한 해박함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드러내면은 그게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너무 드러내더라도 선정적으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호텔 경제학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실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막 공격했단 말이에요. 재정의 승수 효과를 이재명 후보가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호텔에 누군가가 예약하면 호텔에 돈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그 호텔 사장은 또 옆 가게에서 무슨 고기를 사서 먹는다거나 그럼 그 고깃집 사장이 또 옆 사람을 또 옆 가게에서 뭘 쓴다거나 이 재정의 승수 효과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드릴까 고민하다가 KDI에 들어가가지고 그 승수효과 설명하는 게 있더라고요. 정부가 재정을 100억 원을 지출을 하면은요, 그 건설 경기 도로 만드는데 100억 원을 지출을 하면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그 100억 원의 효과를 보겠죠. 그럼 기업들이 이익이 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올려주겠죠. 그럼 노동자들이 오른 임금을 가지고 또 소비를 하겠죠. 그러면 100억 원을 투입했을 때 250억 원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승수효과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걸 설명하려고 그걸 예시를 든 건데 짐바브웨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인플레이션, 슈퍼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돈을 막 찍어가지고 막 한 트럭을 싣고 와가지고 빵 개 사는 국가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비유를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 조금 더 이준석 후보가 공격은 하되 차라리 그 승수효과의 정반대인 구축효과를 얘기하면서 고정경제학에서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반박을 하면 훨씬 더 품격 있고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막 공격하고 억지로 깎아내리려고 시도를 했는지 차라리 다음번 토론할 때는 그런 태도만 좀 바꾸면은 훨씬 더 이준석 후보는 더 돋보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좀 안타까운 부분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분야에 있어서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좀 구체적인 것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 100조 투자 어디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예 그거야 뭐 제가 대통령 되고 나면 여러 사람들 뭐 이제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해가지고 그때 가서 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준비할 곳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런 분야입니다. 요런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좀 끌어올리겠습니다. 라는 좀 원론적인 얘기라도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대통령 되면 나중에 알아서 할게. 이렇게 좀 비춰지는 듯한 답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토론도 약간 비슷한 장면이 있었던 걸로. 또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이 막 여러 가지 정책 물어보니까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만 제가 제일 중점 들여 투자하고 싶은 부분은 AI 중에서 이런 분야입니다. 두 번째 이런 분야입니다. 이걸 자세히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 캠프에서 1차전을 치렀으니까 2차전, 3차전 남았습니다. 2차전이 이제 금요일에 치러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3차전이 치러지게 됩니다. 미흡했던 부분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보완해서 나올 텐데, 말씀이 뭐 이재명 후보 좀 나왔던 것 같고, 이준석 후보 나왔던 것 같고, 나오지 않았던 분들, 그분들에 대한 조언을 좀 하신다면? 나오지 않은 분들이요? 저희 얘기를 충분히 안 한 분들, 김문수 후보도 얘기를 안 했고, 네. 권영국 후보도 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소외감 느끼실까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TV 토론에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본인이 뭐 경기도지사라든지 서울시장이라든지 대선 후보 경선 나왔을 때 정말 스마트하게 본인의 정책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 옹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소신과 삶의 궤적과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말도 꼬이고 대답을 좀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밀고 나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지층 결집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정말 답변을 못 해가지고 어버버거린다든지 아니면은 뭐를 물어봤는데 막 잘 몰라가지고 뭐 또 되묻는다든지 이런 큰 실수만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명백한 선명성, 정체성을 보여주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본인 나름대로 그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국민들께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통령 된다라는 가능성이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당을 좀 세일즈하고 정책을 국민들께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환 평론가님? 짧게 말씀드리자면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준비 부족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TV 토론할 때 이게 아래로 눈 떨구지 말라고 하잖아요, 보통. 아마 옆에 참모들도 그렇게 많이 조언할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간 거 원고 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준비해준 거 그냥 그대로 읽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많이 고개를 떨구고 자료를 뒤져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국민들한테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지금 김문수 후보 공약도 별로 안 나왔지만 공약이 한덕수 후보의 공약인지 김문수 후보의 공약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후보 교체 작업들이 너무 거칠게 이루어졌고 너무 짧은 기간에 지금 대선을 준비하는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물론 국민의힘을 뽑거나 민주당을 보고 지지를 하는 것도 맞지만 대통령을 또 지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국정 철학을 갖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싶은 건데 김문수 후보의 철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을 준비할 만한 준비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내가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경기지사 시절에 김문수 후보랑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청산유수입니다. 굉장히 달변으로 얘기를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되고 하면 자기 것들로 뭔가 만들어서 내놓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떨어져 있는 데다가 김문수 표 공약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철학과 일치하는 뭔가의 정치적 소신을 얘기하기 어려운 환경이라서 더 못하는 거 아닌가. 근데 다음번 토론회 때는 좀 김문수라는 정치인이 드러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게 국민들한테 훨씬 더 어필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 4차 공판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윤 전 대통령이 오전에 전격 탈당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탈당의 변이 이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김성환 평론가님, 토요일 오전에 보셨을 텐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백의종군은 이순신 장군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사람이 무슨 백의종군을 합니까? 대국민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탈당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니고요. 마치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밟고 가라고 얘기했는데 안 밟으니까 그래? 그리고 자리에서 툴툴 일어나서 그럼 내가 갈게.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 이게 과연 무슨 탈당 효과가 있을까? 국민들도 거기에 별로 공감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수 진영 내부의 논리로만 뭐 조금 좁혀서 얘기를 하자면 뭐 확장 효과도 저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서로 간에 서로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거대한 일종의 이제 바위가 그걸 막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치워졌기 때문에 그래도
대선이라고 하는 총력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을 줘야 나중에 그걸 명분 삼아서 다시 정치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럴 명분을 좀 제공해 줬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도 뭐 물론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유세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선거 돕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친윤계는 뭐 뒤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김용택 그 비대위원장도 역시 자신이 요구했던 게 받아들여졌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선거를 진두지휘할 명분도 좀 어느 정도 줬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굉장히 실망감이 큰 TK 여론을 일정하게 조금 더 결집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선거를 본격적으로 치를 수 있는 기회는 마련했다 이런 말씀인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궁금함들이 많습니다. 한 주 내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압박을 했었는데 갑자기 금요일에는 좀 얘기를 아껴요. 그래서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갑자기 토요일 오전에 탈당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었는지. 서정욱 변호사가 자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서 얘기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한 거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말렸대요. 근데 본인은 이거 선거 승리를 위해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라도 탈당해야 된다.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하필 토요일 날 이렇게 탈당을 했냐라고 했더니 TV 토론 전에 탈당을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TV 토론 때 공격당할 소지를 하나는 좀 제거하는 효과도 있었고 금요일 날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상당하게 좀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민심이 심상치가 않다. 그러면 내가 탈당함으로써 김문수 후보에게 좀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 분석을 신뢰하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서정욱 변호사가 탈당과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수요일인가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저는 기본적으로 탈당을 한 건 잘했다. 뭐 출당을 왜 못 시켰냐 막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 하고 결별하는 모습 취하는 것은 정말 잘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고 이상한 사람들, 해괴망측한 거리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입당에 좀 노크를 한다라는 보도가 있잖아요. 그럼 효과는 반감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좀 받아들이시지 않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의 효과를 조금 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친한계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탈당 정도가 아니라 절연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 근데 이건 안 돼요. 김문수 후보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게 옹호했는데 그리고 선대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 봐보세요. 위원장, 본부장급들, 의원들을 봐보세요. 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었거나 대통령실에 근무했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된 것처럼 그 집에 지하 1층에 있는 고깃집에 국민의힘 의원들 불러다가 같이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막 그랬다는 보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절연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대선에서 좀 충격을 좀 받고 당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깨달아야 실질적으로 보수가 다시 태어날 기회가 되는 것이지 그냥 탈당했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당과 결별했으니까 국민의힘이 대선이라든지 대선 이후에 정치 지형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주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보름 정도의 이제 선거 기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살펴보시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전 대통령 여파가 미쳤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사는 이제 윤 전 대통령 그 뉴스가 나가기 전에 그런 거죠. 리얼미터 조사고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재명 후보가 소폭 하락해서 50.2, 김문수 후보가 올랐습니다. 35.6, 이준석 후보도 올랐습니다. 8.7. 양자 대결로 살펴보시죠. 이른바 빅텐트를 가정하고
이재명 54.3, 김문수 40.4.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 성적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이재명 51.4, 이준석 30. 김성환 평론가님,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 소장께서 지난주에 갤럽 MBS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충격을 받았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자 ARS 조사 보니까 화색이 돌만한 그런 뉴스일까 싶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대선을 겪지만 대선 여론조사 사전에 이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5자 들어가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네, 아마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흔히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양자 대결에서 40% 후반, 3자 대결 정도에서 40% 중반 정도 나오면 나중에 대선에서 승리한다. 이게 쭉 그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대선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라는 게 국민이 갑자기 200%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결국 100%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투표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무응답층으로 잡히거나 이런 게 여론조사에는 있는데 대선 투표를 하면 투표한 사람의 퍼센트가 먹히잖아요. 점유율이 먹히기 때문에 더 높게 올라가요. 근데 지금 벌써 50대가 나오잖아요. 자꾸. 이게 뭐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전화면접 조사한 여론조사 기관 숫자들도 지금 50이나 40, 50에 거의 육박하거나 50이 넘는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층들을 대략 조사하면 많아야 35가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중도나 합리적 보수층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구도를 현실적으로 굉장히 꿰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결국은 지난 우리 총선 때도 발견했던 것처럼 한 200석 민주당이나 야권이 넘을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92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나올 때 막판에 보수가 결집하는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K나 TK 여론이 지금은 굉장히 박하게 나오긴 하지만 조금 더 결집되는 게 맞겠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하겠다는 걸 전제로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저는 3자 대결로 끝까지 갈 거라고 보지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전제로 해서 보는 게 여론조사 해석하는 가장 주류적 해석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장 소장께서도 지금 50% 넘었다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긴 한 것 같은데 네.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재명 후보 쪽 텐트에 김용남 의원, 개혁신당 의원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었고 허은하 전 대표까지 온다고 하는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그렇고 반가운 뉴스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진영의 영역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명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2명, 3명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후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거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대 진영을 먹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너무나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과정 중에서는 흠잡을 만한 것이 없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상욱 의원이 제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입당하는 자신의 생각과 여러 가지 민주당에 들어가서 할 역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자꾸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한다라는 것은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나오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보다 득표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얻었던 51.6%의 최고의 득표율보다 좀 더 나올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건 이제 이준석 후보가 생각보다는 좀 바람이 안 불어서 여론조사에서 10% 넘는 수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기본적으로 2자리 숫자가 나오고 15% 이상 나와야 되고, 또한 보수 우파의 근거지인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내야 대선 이후에 이준석 후보나 개혁신당이 정치권에서 중도 보수 우파를 개혁해 나가고 견인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동력과 명분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조금 더 분발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